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트너가 전망한 2026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이걸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 보고서나 여러 분석 자료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단순히 기술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나 청취자 여러분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그런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기술 변화 속도가 정말 빠르죠. 무서울 정도예요. 특히 이번 가트너 트렌드를 보면 인공지능, AI가 거의 모든 영역에 다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영향을 주면서 기업의 전략이나 운영 방식,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신뢰 문제까지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트너가 세 가지 테마로 나눴더라고요. 설계자, 통합자, 수호자. 이 틀을 따라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설계자, 통합자, 수호자.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테마, 설계자, The Architect부터 시작해볼까요? AI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기술들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이네요. 이게 그냥 개발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닌가 봐요. 개발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생성형 AI를 개발 과정 전체에 아예 깊숙이 통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큰 개발팀 중심이 아니라 AI 도움을 받는 소규모의 민첩한 팀으로 빨리 전환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스튜디오나 구글 제미나의 코드 어시스트 같은 도구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코드 짜주는 걸 넘어서서요. 복잡한 코드 분석해주고 테스트 다동화하고 심지어 기능 구현 계획 세우고 여러 파일 동시에 수정하고 구글 에이전트 모드 같은 게 딱 그런 거죠. 와, 그러면 개발 생산성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새 도구들이 온다고 다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고려할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애틀라시안 조사 보니까 개발자 거의 대부분 99%가 AI 도구로 시간 아낀다고 하고 꽤 많은 수, 한 68%는 주당 10시간 이상 절약한다고 하거든요. 가트너도 2030년까지 조직 80%가 이런 AI 증강 소규모 팀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80%요? 와.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기술만 도입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AI가 만든 코드, 이걸 라이선스 문제는 없는지,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없는지, 오픈소스 관리는 더 복잡해질 거고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 문제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기술 도입하면서 조직 문화, 프로세스, 그리고 이런 위험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이걸 꼭 같이 정비해야 합니다. 그냥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개발 조직 운영 모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버넌스까지 함께 가야 하는 거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설계자 기술. AI 슈퍼컴퓨팅 플랫폼. 이건 그 초거대 AI 모델 돌리는 인프라 이야기 같은데 이건 딱 들어도 돈이랑 기술이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든 기업이 다 갖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CPU, GPU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여기에 AI 연산에 특화된 ASIC이라는 반도체, 심지어 사람 뇌 구조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까지 이런 다양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들을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통합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연산을 처리하는 플랫폼이에요. 가트너가 괜히 AI 팩토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기존 데이터 센터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언어 모델, LLM 학습이나 복잡한 AI 추론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국가적인 경쟁도 되게 치열할 것 같은 분야네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하고 손잡고 국가 차원에서 AI 슈퍼컴퓨터 구축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게 딱 보여주는 거죠. AI 인프라가 이제 그냥 기술 자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랑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전력 소모.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에너지 효율성 문제죠. 큰 슈퍼컴퓨터 하나 돌리는데 도시 하나 쓰는 전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능 경쟁만큼이나 에너지 효율 높이는 기술, 또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해질 겁니다. 가트너는 2028년까지 주요 기업 40% 정도가 이런 다양한 칩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아키텍처를 도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능만큼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설계자의 마지막 기술은 보안 컴퓨팅이네요. 컨피덴셜 컴퓨팅. 데이터를 사용 중일 때도 보호한다. 이 개념이 되게 신선한데요. 보통은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암호화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핵심은요, 하드웨어 칩 자체에서부터 분리된 안전한 실행 공간, 이걸 쓰는 겁니다. TEE라고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신뢰 실행 환경이라고 부르죠. 아, TE. 네. 이 기술은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그 순간에도 암호화된 상태를 유지해요. 그리고 외부 접근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심지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나 시스템 관리자조차도 이 격리된 공간에 있는 데이터나 코드를 볼 수가 없게 만듭니다. 와, 그렇다면 진짜 민감한 데이터 다루는 산업에서는 정말 획기적이겠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정보나 의료 기록 같은 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또 AI 모델 자체의 지적 재산권 보호 이것도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 보안 컴퓨팅이 이런 민감 데이터를 클라우드 같은 외부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병원이 환자 데이터를 서로 공유 안 하고도 같이 AI 모델 학습시키는 거 연합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연합학습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큰 회사들이 이미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요. 가트너는 2029년까지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처리되는 워크로드의 75% 이상이 이 기술로 보호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인텔, AMD 이렇게 제조사마다 기술 구현 방식이 좀 달라서 상호 운용성 문제라던가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아직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이렇게 AI 기반을 만드는 설계자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 기술들을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융합하는 단계, 통합자, 더 synthesist 테마로 가보죠. 네 번째 트렌드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MAS라고 하네요.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력해서 일한다고요? 이거 약간 사람 조직 같은 느낌인데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하나의 엄청 큰 만능 AI 모델이 모든 복잡한 일을 다 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치 전문가 팀처럼 각자 다른 능력과 지식을 가진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막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곡역 문의 처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문의 접수 에이전트, 정보 찾는 에이전트, 답변 만드는 에이전트, 최종 검토 에이전트 이렇게 각자 역할을 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런 접근 방식이 기존의 그냥 자동화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 자동화는 주로 정해진 규칙 따라 반복 작업하는 거였다면 MAS는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서로 협상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훨씬 유연하죠. 가트너는 이걸 차세대 자동화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단일 모델 중심의 한계를 넘는 분산 지능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토젠이나 오픈소스인 크로 AI 같은 프레임워크 써서요. PwC 같은 컨설팅 회사는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있잖아요. 기획부터 개발, 테스트, 배포까지 이 전 과정에 MAS를 적용해서 정확도 높이고 프로젝트 기간 줄이는 성과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 실제 성과가 있군요. 네. 다만 여러 에이전트가 복잡하게 얽혀서 일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거. 가시성 확보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원인 찾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하려면요. 알겠습니다. 가시성 확보. 자, 다섯 번째 통합자 기술은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 DSLM입니다. 범용 LLM 말고 특정 산업이나 업무에 딱 맞춰진 AI 모델이라는 건데, 아니 요즘 범용 모델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데 굳이 특화 모델이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범용 LLM이 진짜 대단하긴 하지만 특정 전문 분야의 아주 깊은 지식이나 복잡한 규제, 그 미묘한 맥락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의 복잡한 의학 용어, 진단 기준들, 아니면 금융산업의 그 까다로운 규제 준수 요건들, 또 법률 분야의 판례 해석 같은 거요. 아, 그런 전문 분야는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DSLM은 바로 이런 특정 도메인의 방대한 데이터랑 전문가 지식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서요. 해당 분야에서는 범용 모델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 신뢰성, 그리고 규제 준수 능력,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가트너가 이걸 비즈니스 언어로 말하는 AI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실제 기업들이 쓰는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라이터라는 AI 스타트업이 있는데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의료 분야 팔마이라 매드랑 금융 분야 팔마이라 핀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성능 평가에서 기존 범용 LLM보다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은 자기들 금융 데이터로 훈련시킨 LLM 스위프트를 내부적으로 썼는데 8개월 만에 20만 명 넘게 쓸 정도로 엄청 빨리 퍼지고 있대요. 와, 20만 명이요? 네.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는 산업용 기반 모델 IFM으로 제조 공정 계획 자동화하고 있고 법률 분야의 합의 AI는 변호사들 위한 특화 모델 제공하면서 데이터 암호화나 접근 통제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요. 가트너는 2028년까지 기업에서 쓰는 생성형 AI 모델의 절반 이상이 이런 도메인 특화 모델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범용 모델이랑 특화 모델이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쓰이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범용과 특화의 조화. 흥미롭네요. 자, 6번째 통합자 기술은 물리적 AI, Physical AI입니다. 드디어 AI가 이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진짜 현실 세계로 나오는군요. 로봇이나 드론 같은 형태로요. AI 모델로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로봇팔이나 바퀴 같은 작동장치,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실제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행동하는 기술입니다. 제조업 공장의 조립 로봇, 물류 창고의 자율이동 로봇, AMR, 농업용 드론, 인프라 점검 로봇 이런 게 다 물리적 AI죠. 가트너는 이걸 AI 진화의 3세대로 보면서 디지털 AI가 만드는 생산성을 현실 세계에서 몇 배로 확 늘리는 생산성 곱셈기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와, 생산성 곱셈기. 최근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도 엄청 뜨거운데 이것도 물리적 AI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아시죠? 그 로봇이 별도 코딩 없이 그냥 대형 행동 모델 LBM이란 걸 통해서 새로운 동작 배우고 복잡한 작업하는 영상, 이거 정말 화제였잖아요. 네, 봤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마존은 이미 물류 창고에서 시코이아, 디짓 이런 로봇들 75만 대 이상 쓴다고 하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상용화 목표로 계속 개발 중이고요. 가트너는 2028년까지 전 세계 창고의 80%가 로봇 시스템 도입할 거라고 예상할 정도로 이게 정말 빠르게 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80%나요? 대단하네요. 네. 다만 로봇이 이제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안전 문제, 그리고 일자리 대체 같은 윤리적,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노력이 꼭 같이 가야 하는 영역이죠. 네,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중요한 문제네요. 자,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수호자, The Vanguard. AI 시대를 맞아서 신뢰, 거버넌스, 데이터 주권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기술들이겠군요. 7번째는 선제적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건 공격 당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막는다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기존 사이버 보안은 주로 방화벽 세우고 침입하면 탐지해서 대응하고 약간 사후 대응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선제적 사이버 보안은 AI를 써서 잠재적인 위협을 미리 예측해요. 더 나아가서는 시스템의 공격 표면, 그러니까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지점 자체를 계속 바꿔버리는 거죠. 공격 시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이동 표적 방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서버 IP 주소나 시스템 설정 정보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럼 공격자가 목표물 딱 정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아, 계속 움직이니까 찾기 어렵게 만드는 거군요. 확실히 AI를 이용한 공격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니까 방어도 AI를 쓰는 게 이제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악성 코드나 피싱 공격은 점점 더 탐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보고서 보니까 2025년에는 기업 75% 이상이 AI 관련 보안 침해를 겪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정도니까요. 75%. 심각하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죠. 가트너는 이런 변화를 공격 이후 대응에서 공격이 전 붕괴로해져 전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2030년에는 전체 보안 지출의 절반이 이런 선제적 솔루션에 쓰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나요? 와, 알겠습니다. 8번째 수호자 기술은 디지털 출처 증명입니다. AI가 만든 컨텐츠나 소프트웨어의 원본 출처, 변경 이력, 이걸 투명하게 추적하고 검증한다.
이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 많이 되는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 같은데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만 봐도 오픈소스 코드나 다른 회사 라이브러리 쓰는 게 너무 흔해져서 공급망이 엄청 복잡해졌거든요. 여기에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콘텐츠까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보는 디지털 정보나 쓰는 소프트웨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맞아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디지털 출처 증명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명시하는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 SBOM이나 머신러닝 모델 구성 요소를 담은 MLBOM 같은 표준을 쓰고요. 콘텐츠는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에 안 보이는 워터마크를 넣거나 누가 언제 만들고 수송했는지 그 이력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기록하는 컨텐츠 자격 증명, C2PA 표준이 대표적인데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럼 법이나 제도로도 이런 움직임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나요? 명확히 표시하게 하고 안 하면 벌금을 엄청나게 물립니다. 미국에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만들거나 퍼뜨리는 거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한테 삭제 의무 부과하는 법들이 통과되고 있고요. 이게 미디어, 광고, 게임 같은 컨텐츠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가트너는 이 디지털 출처 증명 기술 도입 제대로 안 하는 기업은 2029년까지 심각한 규제 위반이나 브랜드 이미지 손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해결책이랑 법적 규제가 같이 가야 하는 영역이에요. 규제까지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기술이네요. 자, 9번째는 AI 보안 플랫폼, AI Security Platforms입니다. AI 기술 사용이 늘면서 이제는 AI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AI 모델이랑 애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면서 이 AI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공격 타겟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 모델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킨다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상한 결과를 만들게 하거나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하죠. 심지어 모델 자체를 훔쳐가거나 이런 새로운 종류의 위협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를 공격하는 방법도 다양해지는군요. 네, 그래서 AI 보안 플랫폼은 이렇게 기업 안팎에서 쓰이는 다양한 AI 자산들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 건가요? 이 플랫폼이? AI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예를 들면 편향성이나 취약점 같은 걸 미리 평가하고요. 또 운영 중에 이상한 행동이나 데이터 유출 시도 같은 걸 탐지하고요. 조직 전체에 일관된 AI 사용 정책이나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관련 법규나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포함되고요. 가트너는 이걸 AI 보안 태세 관리, AISP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냥 보안 도구 몇 개 쓰는 게 아니라 AI 시스템 전체의 보안 상태를 계속 관리하고 개선하는 뭐랄까 보안 운영 체계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보안 운영 체계? 네. 구글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주요 클라우드 회사들도 벌써 관련 기능들을 자기네 플랫폼에 막 통합하고 있고요. 가트너는 2028년까지 기업 절반 이상이 이런 통합 플랫폼을 도입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특히 내부 직원이 허가 없이 AI 쓰는 거, 이게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내부 거버넌스 강화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통제도 중요하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트렌드입니다. 지오패트리에이션.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요.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데이터를 특정 지역으로 옮긴다, 이런 뜻인가요? 예, 국가 간에 무역 갈등도 심해지고 데이터 주권 요구도 강해지고 GDPR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나오고 국가 안보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요. 기업들이 데이터를 어디서 처리하고 저장할지 이걸 아주 전략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오패트리에이션은 이런 지정학적, 규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기존에 쓰던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자국이나 특정 지역 법규를 엄격하게 지키면 주권형 클라우드, 소브레인 클라우드, 아니면 그냥 로컬 데이터 센터로 워크로드,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이랑 데이터를 옮기거나 재배치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글로벌 클라우드 떠나냐 마냐 이런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워크로드의 민감도, 또 어떤 규제를 받는지, 비즈니스 연속성은 어떤지 이런 걸 다 따져봐서요. 어떤 건 주권형 클라우드에 두고 어떤 건 기존 글로벌 클라우드에 남기고 또 어떤 건 아예 자체 데이터 센터에 두는 식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죠. 약간 재배치 및 혼합 전략에 가까워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EU 시민이 직접 운영하고 EU 법률 통제를 받는 독립적인 주권형 클라우드 솔루션을 막 내놓고 있어요. 국내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도 프랑스의 주권형 클라우드를 만들었고요. 같은 어는 2030년까지 유럽이랑 중동 지역 기업 75% 이상이 워크로드 일부를 이런 식으로 재배치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클라우드끼리 데이터 옮기기 어렵다거나 상호 운용성 문제죠. 비용이 더 든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있게 다뤄봤습니다. 들어보니까 AI가 거의 모든 트렌드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히 기술 혁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할 인프라 설계자, 또 실제 적용하고 융합하는 통합자, 그리고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수호자, 이 세 가지 축이 아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트렌드들은 그냥 개별 기술 하나하나의 등장을 넘어서서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 더 나아가 사회 전체 시스템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걸 넘어서 각 기술이 가진 진짜 의미와 잠재력, 그리고 기술들 사이의 그 연결고리를 깊이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조직이나 업무에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통합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오늘 수호자 테마에서 강조됐던 보안, 기재 준수, 데이터 주권 같은 필수적인 안전장치들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 혁신이랑 신뢰 구축은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네, 기술 혁신과 신뢰 구축, 동전의 양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가오는 기술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하시고 또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